아주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돼요. 가스 냄새가 이상해요. 새벽 3시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옆집 청년 하준의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그 조용한 청년이 지금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하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빨리요.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하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가스 냄새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외투 하나만 걸치고 그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평소엔 천천히 내려가던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골목길로 나서자마자였습니다. 등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분명한 폭발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3층 제 집 창문에서 주황빛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곧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하준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 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인지 그의 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골목길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층 아래 사시는 김 사장님, 2층의 대학생 커플, 그리고 건너편 빌라에 사시는 분들까지 모두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 제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큰일 났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방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려다 애를 먹었습니다. 양쪽에 빼곡히 주차된 차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차에서 내려 장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다친 사람 없습니까?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층이 제 집인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스를 끌고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지금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스 냄새요. 어떻게 알고? 하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자주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오늘 밤에도 나갔다가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점점 심해지길래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소방관 한 명이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주방 쪽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사, 원인. 그런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집이 불탔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주무셔야겠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와서 상황 확인하시고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새벽에 갈 곳이 있긴 한 걸까요? 일단 제 집에서 쉬세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옆집이잖아요. 그냥 소파라도 있으니까. 그의 제안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경할 게 없어지자 다들 다시 잠을 청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하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기 냄새가 풍기는 건물. 하준의 집은 제 집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현관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작은 거실, 그 옆에 주방, 안쪽에 방 하나.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집이 온갖 살림살이로 가득했다면 하준의 집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TV도 없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놀란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 건네준 물을 마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집 청년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담요 같은 거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준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불 한 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전 앉아도 되니까. 아니에요. 당신도 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당신 집인데. 하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저 원래 잠 못 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꽃이 번쩍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하준이 깨우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불을 더 꽉 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하준은 주방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잠 안 오세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하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당신도요? 하준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확인하러 가야 했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했고, 당분간 지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분명 어젯밤에 다 껐습니다. 항상 확인했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밤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하준이 불렀습니다. 해 뜨면 같이 가볼까요? 집 안 확인하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동이 텄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에도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아침은 어떤 아침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수와 유미가 골목 어귀에서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엔 놀란 표정을 가득 담고서요. 아침 7시쯤이었을 겁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누가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났다고? 경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의 눈빛은 제 얼굴보다 건물을 더 자주 훌쳤고 경수는 소방관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당분간 우리 집에 계셔야죠. 그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보험회사도 연락해야 하고. 유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일단 씻고 쉬셔야죠. 어머니 지금 봐요. 얼굴이 새카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굴도 손도 그을음으로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계셔도 돼요. 어차피 옆집이라서. 경수가 하준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가스 냄새 맡고 깨워줘서. 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준의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유미와 경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유미가 말하고는 경수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 현장을 조사했고 경찰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행히 화재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주방과 거실 일부만 탔고 안방은 그을음만 묻었을 뿐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마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준의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괜찮다고, 어차피 자기는 혼자 사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하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화재 현장 말이에요. 제가 경찰한테 들었는데 가스밸브는 다 잠겨 있었대요.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스가 샜어요? 하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호스가 풀려 있었대요. 가스레인지 뒤쪽에 연결된 호스요. 그게 느슨하게 풀려 있어서 가스가 샌 거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실수로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풀릴 수가 없는 구조래요. 누가 일부러 풀지 않으면요. 일부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럼 누가?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설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선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동영상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둑한 저녁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미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중년의 덩치 큰 남자. 소리를 키웠습니다.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만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요. 제 명의로 바꾸는 거 시간 좀 걸려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이자 2배야. 유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꼭 갚을게요. 이번 달 안에요. 남자가 담배를 뱉고는 가버렸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화재 사흘 전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 같았습니다.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어머니 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만 있으면 명예 이전은 금방이야. 근데 어머니가 동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는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유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진짜 더 이상 못 버텨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유미가 말을 잘랐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 뭐하러 혼자 가지고 계세요? 우리한테 넘기시는 게 맞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준이 설명했습니다. 저 원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에 자주 밖에 나가거든요. 그날도 주차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녹화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는. 하준이 머뭇거렸습니다. 제 집 베란다가 아주머니 집 베란다랑 붙어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통화하시길래 들렸어요. 나쁜 마음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크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미, 제 작은 딸, 제가 낳아서 키운 딸, 그 아이가 제 집을,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화재도? 설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하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위험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찰, 신고, 그런 단어들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어땠습니까? 만약 하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집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제 딸의 손에. 일단 제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문제니까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하준이 말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미는 왜 그랬을까요? 돈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제게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저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미의 남편 경수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 빚이 많다는 것, 유미가 힘들어한다는 것.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제 딸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미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그녀를 무서운 선택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미야, 시간 있니? 잠깐 만나자. 유미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 정리 다 되셨어요? 응, 그것도 있고. 할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보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근처 카페, 오후 2시.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미 만나러 가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근처에 있을게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카페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유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요? 아직도 옆집에 계세요? 응.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너 혹시 빚이 많니?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빚이 있니, 없니? 유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조금 있긴 한데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대출도 받고 카드도 쓰고 얼마나? 제가 물었습니다.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유미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왜?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준이 보내준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제가 말했습니다. 집만 정리되면 돈 갚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유미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혹시 너?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유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유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준이 길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하준이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모예요. 하준이 소개했습니다. 변호사예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하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단 제 조카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범죄. 그 단어가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 없이 경찰서부터 가면요. 아주머니가 괜히 예민한 사람 취급만 받아요. 특히 가족 간의 일은 더 그래요. 경찰도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그녀가 펜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미 씨의 금융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동식 씨와의 금전거래 정황. 이런 것들이요. 동식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사위도 연루돼 있어요? 지은이 하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동식 씨 목소리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미뿐만 아니라 동식까지. 아니, 그럼 큰딸 민지도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일단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명의로 된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집, 예금, 보험. 혹시 모르게 변경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최근에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내일 등기소랑 은행 가보시겠어요? 다음 날 지은과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제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억? 채권자는 제가 모르는 대부업체였습니다. 설정일자는 2달 전. 지은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출 받으신 거 아니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 돈 빌린 적 없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제 도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인감증명서도 위조됐을 거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집이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다니. 이 대부업체, 지은이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여기 대표가 영상에 나온 그 남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준에게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비교해보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미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예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예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화면을 보더니 설명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신청 내역이네요. 2달 전에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셨어요. 거절요? 왜요? 상담원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보험금이 5억이에요. 고액이라서 심사가 까다로웠나 봐요. 그리고 가입자 연령 대비 보험금이 너무 높아서 거절됐다고 나오네요. 5억. 저를 상해보험에 5억을 가입시키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혹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신청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은 따님이시네요. 유미 씨.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유미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저를 고액보험에 가입시키려 했고 그리고 화재. 아주머니. 지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하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팔고 있었네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화재와의 연관성은 아니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연관 있어요. 분명히. 눈물이 났습니다. 보험금 5억에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그럼 저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추론이 맞았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준이 물을 가져다 줬고 지은은 그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야 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방화. 여러 혐의가 있어요. 방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 원인이 인위적이었다면, 그리고 유미 씨가 연루되어 있다면 방화죄가 성립돼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살인미수죄도 가능해요. 살인미수.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유미 씨의 지문이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감식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고, 그럼 어쩌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미 씨를 직접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요.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자백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제 딸한테 자백을 받아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CCTV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CCTV. 그러고 보니 건물 입구에 CCTV가 있었습니다. 건물에 CCTV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작동 안 해요. 몇 년 전부터 고장났어요. 희망이 꺼졌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유미를 대면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아니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유미를.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일이요? 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빨리 끝내야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준비할게요. 녹음기도 준비하고 유도 질문 리스트도 만들게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유미를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유미가 원래 그런 아이였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제 딸과 마주 앉아 진실을 캐물어야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진실이 제가 예상한 대로라면 제 딸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더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하나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지은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한 번 더 일부러 당하는 척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부족해요. 대출 사기는 입증할 수 있지만 화재와의 연관성, 그리고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엔 약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미 씨가 두 번째 시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는 거죠. 미쳤어요?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를 위험에 빠뜨리자고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만들 거예요. CCTV 설치하고 경찰도 대기시켜 놓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잡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준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지은이 그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거야. 아주머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하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어요.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지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경수 씨한테 전화하세요. 몸이 안 좋다고,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하세요. 혼자 있기 무섭다고요. 그녀가 펜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유미 씨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우리는 집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핸드폰에 긴급 통화 자동 연결 앱을 깔아 놓을게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랑 연결되게요.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죠? 하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실 커튼 뒤, 책장 위. 몇 군데 설치할 거예요. 작은 거라서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대기해요.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요. 오늘 장비 준비하고 내일 실행하죠. 늦으면 늦을수록 유미 씨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숨도 차고 어지럽고. 네, 병원은 가보셨어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그리고 옆집에 계속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하고. 아, 그러시구나. 유미한테 말할게요. 내일 가서 모시고 병원 갈게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고마워. 내일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지은과 하준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커튼 뒤에 하나, 책장 위에 하나, 주방 쪽에 하나. 작은 렌즈였지만 선명하게 찍힌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앱도 설치했어요. 지은이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빨간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랑 연결돼요. 그리고 동시에 저한테도 알림이 가요. 알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제 생명줄이 이 작은 기계에 달려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은이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녹음기예요. 계속 착용하고 계세요. 백업용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그을음 냄새가 여전히 났지만 청소를 해서 그나마 나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유미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한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딸을 잃게 되는 거겠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유미와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죄의식도 없는 것처럼. 응, 들어와.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수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 많이 하셨네요. 화재 흔적은 거의 안 보이는데요? 응, 업체 불러서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실제로 숨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경수가 물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단 너희가 오면 같이 가려고. 유미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전에요, 어머니. 그녀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먼저 맞으시면 어때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데? 유미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주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타민 주사요. 제가 요즘 맞고 있는 건데 진짜 좋아요. 기운도 나고 어지러운 것도 나아지고. 주사를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에서 맞으라고? 유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간호학과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경수가 불안한 표로 유미를 봤습니다. 여보, 그냥 병원 가자. 굳이 여기서. 유미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어차피 병원 가도 비타민 주사 맞을 건데. 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미가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끼우고 약을 확인하고 저는 뒤로 또 물러섰습니다. 유미야, 괜찮아. 그냥 병원 가자. 왜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안 아파요, 어머니. 금방이에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 쪽으로 피했습니다. 유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비타민이니?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답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비타민이냐고. 유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경수가 유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가자. 유미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자꾸 그래요? 이번에도 못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리로 나앉는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경수도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과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유미와 경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미 씨, 경수 씨,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두 녹화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사기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입 다물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유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뭐? 제가 물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한 거 아니고?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주사기를 든 채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미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니? 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길래 이런 짓까지 하니?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5억? 10억?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니?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라요. 저도 이제 얼만지 몰라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면 해결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도 가져가고 보험금도 타면 해결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도와줄 수 있었잖아. 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재산으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저희 잘못이잖아요. 어머니한테 패 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 죽이는 게 패를 안 끼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경수가 유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이제 그만. 유미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다 끝이라니까요. 왜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을 다시 봤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절망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미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보내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망한 거야. 유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어도 너희는 안 살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유미의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그녀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하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와 경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압수해 주세요. 증거물입니다.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주사기를 집었습니다. 유미 씨, 경수 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미가 제게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경찰관이 유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수에게도 채웠습니다. 유미가 끌려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준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지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용기 내셨어요. 용기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용기인가요? 제 딸을 감옥에 보내는 게.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계신 게 용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게 용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준과 지은은 말없이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진술서를 썼고 증거물을 확인했고 검사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출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제 명의로만 3억, 남편 경수 명의로 5억, 심지어 가짜 명의까지 만들어서 2억을 더 빌렸습니다. 총 10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다가 어머님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경수는 공범이었습니다. 화재 때 가스호스를 풀어놓은 것도 경수였습니다. 유미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유미가 계속 압박해서 결국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사기 안에 든 건 정말 비타민이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정 결과 그냥 비타민 B였어요. 독극물이나 수면제 같은 건 없었고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유미 씨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거나.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타민이라니. 그럼 유미는 정말로 날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살인 미수는 성립합니다.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의도가 있었고 실행에 옮겼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무해한 물질이었다고 해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유미와 경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유미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유미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경수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유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하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을음 자국도 지웠고 새 벽지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하준이 도와줬습니다. 짐도 옮기고 청소도 하고. 아주머니, 이제 뭐 하시려고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가야죠. 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지은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같이 일하실래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일이요? 네. 제가 요즘 시니어 권익지킴이 봉사단이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노인분들 상담해드리고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많죠. 아주머니 경험을 나눠주시면 돼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이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2번 동사무소에 나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당하는 노인들,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들, 학대받는 노인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딸한테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과 함께 사건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서 대처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은 무슨, 제가 글을 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경험담이면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노인이라고 쉽게 보지 마라로 정했습니다. 지은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읽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하준이 설득했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필요해요. 결국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불렀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담백하게.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연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새 공원이 생겼습니다.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놀러 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결혼해요.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초대장 드릴게요. 꼭 오셔야 돼요. 하준이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으니까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결혼식에 갔습니다. 지은도 왔습니다. 하준의 신부는 밝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도 행복하세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 악몽을 꿨고 유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제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게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킨다.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도 지킨다. 벚꽃이 계속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봉사단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하준, 그리고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제가 웃었습니다. 좋은 삶.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의를 쫓는 할머니. 나쁘지 않네.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상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복수였고 제 승리였습니다.
창밖의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년 봄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살아서 싸우며 누군가를 지키며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